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44회 기출문제의 실무 이론평가 문제를 먼저 풀어보셨는데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회계 목적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회계 목적, 첫째 1번 보시면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우리가 재무회계는 말이죠. 우리가 그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다 그러면 투자나 투자자라든가 또는 채권자들에게 우리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1번 맞았고요. 2번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이익률, 이익의 추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재무 상태 또 경영 성과 및 변동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자, 우리가 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 변동 원가의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무 상태라든가 경영 성과 또는 현금의 흐름 또 자본의 변동 이런 것은 우리 재무 보고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변동 원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원가 관리 회계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다음에 4번 경영자의 수타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재무 회계의 목적 중에 보면은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재고장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당월 기말 상품 재고액과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 그러면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주식회사 한공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이랬습니다. 자, 먼저 기말 상품 재고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1, 2, 3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답을 찾을 수 있겠군요. 자, 선입선출이니까 매출이 100개하고 또 여기 600개 또 여기 300개 모두 몇 개예요? 1000개죠. 자, 1000개를 선입선출법으로 출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00개 출고됐죠? 800개. 자, 1000개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재고는 이제 3월 20일 거 200개 이것만 재고가 남는 것이죠?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 매출은 빼야죠. 입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매출을 3월 3일 날 매출은 여기서 100개. 요 두 개 매출만 우선 떨어내 보겠습니다. 자, 700개죠? 그러면 여기 200개하고 여기서 500개. 그러면 여기 이제 300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300개가 팔리죠? 그래서 요거 팔려 나갔네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군요. 이렇게 해도. 그러면 재고는 200개 1,400원짜리가 남았습니다. 재고가. 그러면 200개 곱하기 1,400원 428, 2는 4, 28만원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원가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출원가라는 것은 요 1000개가 팔려나갔잖아요. 그거의 원가가 되겠습니다. 예. 뭐 매출원가 계산을 할 방법은 요 100개의 원가 1000원짜리가 되겠고요. 600개의 원가는 여기서 100개 하고 여기 800개에서 500개, 그러니까 1200원짜리 500개, 1000원짜리 100개, 이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 300개의 원가는 여기 1200원짜리죠. 그래서 1200원짜리로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 원가는 계산을 한다면 여러 번 나누어서 곱하기를 해서 그 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말상품 재고액만 확인하면 답이 나와요. 3번이 되겠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21년도 재무제표에 계상될 기계장치의 손상 차손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손상 차손을 계산하는 공식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죠. 손상 차손은 장부 금액과 장부 금액에서 맥스 가로 열고 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비교해서 큰 것을 빼주면 됩니다. 그게 손상차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장부 금액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계장치는 2020년 1월 1일 300만원에 취득했고요. 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 잔존가치는 0원입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말에 장부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내용연수 5년이니까 300만원을 5로 나누면 5, 6, 30, 1년에 60만원씩이죠. 감가상각이. 그러면 2020년 60만원, 2021년 60만원 모두 120만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취득금액에서 1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는 거니까 180만원이 장부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장부금액은 180만원입니다. 자, 거기에서 두 번째 자료는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의 손상으로 인한 회수 가능액은 240이고 2020년도에 지금 우리 2021년도를 판단해야죠. 예, 회수 가능액이 2021년도 100만원입니다. 자, 사용가치는 알 수 없고요. 회수 가능액이라는 건 공정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을 빼주면 돼요. 따라서 손상차손은 80만원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0만원. 네. 180만원 나왔을 때요. 예. 어떻게 한 거예요? 180만원이 장부금액을 어떻게 구했느냐? 네. 장부금액이라 하는 것은요.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우리가 장부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이 300만원이란 말이죠. 300만원. 거기서 빼기 지금까지라는 건 언제까지예요? 2021년도 결산 때까지 감가상각이 모두 얼마였느냐? 그게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계산했었죠? 내용연수 5년으로 정액법으로 잔존가치가 0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취득금액 300만원을 5로 나누면 1년분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그래서 1년에 5, 6, 30, 60만원이기 때문에 기간이 몇 년 됐어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말일까지는 딱 2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60만 원씩 2번 감가상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만 원이다. 그래서 아까 감가상각 누계액 120만 원.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 금액은 180만 원이었죠. 이렇게 구했어요. 만약 잠정 가치가 있으면 50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 금액이 달라지겠죠? 잔존 가치를 빼고 나머지를 5년으로 상각하는 거니까. 150을 5로 나눠서 50만 원 곱하기 2에서 100만 원을 300에서 빼면 250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아, 300에서. 300에서 빼야지. 예.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됩니다. 잔존 가치가 있을 때는 잔존 가치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거니까 감가상각 금액이 60만 원이 아니겠죠. 예, 잔존 가치 뺀 것을 5년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장부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감가상각을 적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계산 공식 이거 잘 모르시나요? 취득금액 마이너스 잔존가치 한 것을 나누기 내용연수로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1년분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이 정액법이죠. 여긴 잔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300만 원을 5년으로 나눈 것이죠. 자, 3번 문제 80만 원이 답이었습니다. 다음에 4번 주식회사 한공은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로 인해 본사 건물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말하죠. 다음 중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연도 말 결산 시 감가상각비 금액이 증가한다. 증가합니다. 왜 그러느냐? 엘리베이터 설치만큼 본사 건물에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의 금액이 커지면 장부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도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건물의 장부 금액에 포함시킨다. 맞아요. 3번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판매관리비의 수선비로 회계 처리한다.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때는 당기 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그렇죠? 수선비로 처리하게 되면 당기 순이익은 적어지겠죠?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서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하지만 수선비는 어때요? 단기에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당기 순이익이 작아지는 겁니다. 4번은 맞은 거예요. 3번이 옳지 않았다. 다음에 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1년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21년 결산 시 대손 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결산할 때 우리가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보충법으로 처리하면 되지요. 자, 1번 기초 매출 채권이 600, 기초 대손 충당금이 6만 원입니다. 전기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의 당기 회수 금액이 14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전기에 대손 처리했는데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대손 충당금은
예, 20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회수불능 외상 매출금이 당기 대손 처리 금액이 3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서 3만 원 상계시키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매출 채권은 이제 3만 원이 줄어가지고 597만 원이 되겠죠. 597만 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도 3만 원이 줄죠.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말 매출 채권은 680이다. 아, 이거 볼 필요가 없네요. 기말 여기 알려줬으니까. 기말 매출 채권은 680이고 대손 추정률은 1%랍니다. 그러면 680의 1%면은 68,000원이죠. 68,000원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돼요. 68만 원의 1%니까 680만 원의 1%니까.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너무 많이 있죠. 17만 원. 예, 차이를 계산해 보면 환입을 시켜야 되겠구나. 환입. 자, 17만 원 마이너스 68,000원. 10만 2천 원만큼 환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3번이죠. 기말의 대손 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3번. 차변의 대손 충당금 10만 2천 원. 대손 충당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6만 8천 원으로 바뀌겠죠? 예. 여기서 10만 2천 원을 감소시키니까.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기록합니다.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판매 관리비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판매 관리비의 차감 계정이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다음에 6번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다음 결산 관련 대화 중에 옳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 치용이라는 사람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해. 맞죠? 네. 민지 2년분 임대료를 미리 받고 이를 전액 수익 처리하였다면 수익의 이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해. 맞죠? 대연이 차기에 매입할 원재료에 대해 미리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해. 계약금은 수정 분계 사항이 아닙니다. 네. 결산 때 계약금을 정리분계할 필요 없어요. 대연이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로이 당기에 취득한 비품과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수행해야 해. 그렇습니다. 예, 당기에 취득한 것도 감가상각을 하죠. 그래서 3번 대연이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주식 발행 관련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어떤 발행을 했습니까? 주식회사 한공은 주당 액면 금액은 5,000원. 예,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인 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했으니까 할증 발행했습니다. 주식 발행대금 중 신주 발행비 5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예금으로는 6,000원씩 발행했으니까 100주니까 60만원 중에서 5만원을 뺀 55만원이 보통예금이 되겠죠. 차변의 보통예금 5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자본금은 50만원으로 해야죠. 액면금액으로. 대변의 자본금 50만원 돼야 되겠습니다. 대변의 자본금 50만원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대변의 자본금 50만원, 차변의 보통예금 55만원으로 제대로 처리된 게 1번하고 3번이지 않습니까? 자, 두 개 중에서 수수료 비용 처리한 건 틀렸네요. 주식 발행 비용은 수수료 비용이 아니에요.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시키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야 되는데 여기 신주 발행비를 차감했기 때문에 5만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자본 잉여금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3번 회계 처리 맞는 것입니다. 이거 음. 기출 문제요. 그 실제 기출하고 보기 순서가 똑같은 건가요? 예, 똑같아요. 아니 7번까지 답이 다 3번인데 이렇게 해도 돼요? 1번부터 7번이 답이 다 3번이네. 그런가요? 예, 요 뭐, 예, 그렇게도 나올 수 있죠. 예. 3번을 찍는다. 8번에도 3번. 그래요? 그건 뭐, 예, 이번 43회에 우연하게 그렇게 생기겠죠. TV로 3번 했으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21년도 퇴직급여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퇴직급여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랬습니다. 자, 21년도 퇴직급여 관련 자료라고 그랬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기초가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날 퇴직자가 250만 원 발생했군요. 퇴직자가 한 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퇴직자가 있을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감소하죠? 이날 퇴직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충당을 합니다. 얼마 XXX를 이 충당할 때 바로 퇴직급여가 계산이 되죠. 자, 주식회사 한공 사내 적립식 퇴직 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1년 말 퇴직금 추계액은 8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250만 원밖에 잔액이 없는데 800만 원을 만들려면은 800에서 250을 빼보세요. 얼마를 더 충당해야 됩니까? 550만 원을 더 충당하면 250이 잔액이니까 거기다가 550을 충당하면 800이 되죠. 그 이 XX는 55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55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550 이 분기에 의해서 손익계산서로 가는 퇴직급여 금액은 5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분계가 차변의 퇴직급여 55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550. 그래서 여기에 550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가는 퇴직급여가 바로 550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T자가 돼 있잖아요. 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T자가 돼 있잖아요. T 계정. 왼쪽이 차변이라는 뜻이에요. 표를 보는 방법이 이 T 계정은 차병. 예, 보통예금 차병 여기 정리율 대본. 예, 보통예금은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뜻인가요? 여기가 어떻게 자산 줄어든. 보통예금은 부채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분계가 뭐냐면 11월 1일 날 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이 퇴직급여, 아니 보통예금. 이 분계예요. 금액은 여기 250이고. 이 분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예금에서 250만 원을 이체해서 지급한 겁니다. 11월 1일 날. 그럴 때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변에다가 이렇게 상대 개정 과목 보통예금이라고 기록하고
금액이 250 이렇게 전개하게 되는 거죠. 12월 31일 분기는 뭐예요? 요 분계가 바로 이 분계예요. 차변의 퇴직급여 금액은 550. 예,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550) 이 분계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 대변에 이렇게 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라는 상대 개념 과목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네. 분계를 전개하는 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12월 31일 분계는 이거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퇴직급여가 550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로 계상될 퇴직급여가 얼마냐 했으니까 퇴직급여 비용 발생이 손익계산서에 가죠. 그래서 3번인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9번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관련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는 간이과세자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는 안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가기 위해서 일반과세자 포기라는 건 없어요. 다음에 진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 안 됩니다. 예,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답은 진이가 틀렸네요.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한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번이네요. 다음은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한공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주어진 자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자, 과세표준이 뭔지 알죠? 공급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품 매출액 요거 과세표준이죠.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6개월분의 이자 수령액, 이거는 이자를 받은 건데 과세표준이 아니죠. 답은 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매각액, 네, 부산물을 팔았죠. 과세표준입니다. 라번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제품의 원가, 이거는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으면 재해 손실, 비용 처리하는 것이지 이것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리가 없죠. 따라서 과세표준은 4천만 원과 100만 원을 합쳐서 1번 4,10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애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애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았죠?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다음에 2번 애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애정신고 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지 신고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애정신고 때 신고한 것은 확정신고 때 그걸 제외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다음 3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수입하는 자는 관세 납부할 때에
부가가치세도 같이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됩니다. 맞았어요. 3번도. 4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틀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납부를 총괄해서 하는 것이죠. 신고까지 총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하고요.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부터 네 문제가 소득세 이론인데요. 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가 2천만 원이 있고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다.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은 반드시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현금 배당은, 그러니까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하지 않은 현금 배당금이다. 이거 배당금.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다. 틀렸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예. 무조건 종합과세. 왜냐면은 원천징수를 안 했거든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잖아요. 그럼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기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크건 작건 무조건 종합과세 해서 세금을 국내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납부해야 돼요. 다음 3번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대상 배당액과 배당소득 금액은 항상 일치한다. 이 항상이 틀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배당소득에서 우리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건 맞는데 종합과세 대상의 모든 배당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배당소득과 배당소득 금액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일부의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이게 틀린 거예요. 다음에 4번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원천징수 안 했다면 무조건 종합과세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원천징수 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다. 요게 맞았습니다. 자, 다음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주식회사 한공의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김한공 씨의 21년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근로소득 중에서 과세만 전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본급 과세. 야근수당이 영업팀에 있는 근무자이기 때문에 과세. 식대나 120만원인데 월 10만원씩이면 120만원이죠.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요. 비과세.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240만원 월 20만원이며 실제로 발생한 시내 출장 여비를 지급받고 있어요. 자, 출장 여비를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 보조금까지 받으면 과세. 그래서 식대만 빼고 세 가지가 과세가 됩니다. 자, 2,400에다가 2,600, 2,840. 4번이요. 자가운전 보조금이 왜 과세인지 아시겠죠? 시내 출장 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또 자가운전 보조금을 월액으로 받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가 됩니다. 다음에 14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1년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필요 경비는 확인이 안 된다.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라. 자, 근로소득이 있고 또 예금소득도 있네요. 이자소득도 있네요. 그러면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국내은행 예금이자, 그 다음에 다른 이자소득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금융소득이 500밖에 없는 거죠.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은 아닙니다. 나번은. 그 다음에 다번 산업재산권의 양도 가액. 산업재산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 그러면 양도 가액이 판매 금액이죠. 그러면 이게 필요경비가 얼마 인정될까요? 산업재산권의 양도는 60%? 예, 60%. 그러면 소득금액은 40%죠. 428이면 얼마예요? 80만원. 800만원. 예, 40%면.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의 양도. 자, 주식은 우리가 양도소득에 해당이 되지 이것이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죠. 비상장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이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가 종합소득 과세 세목이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 비상장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3천만 원 하고요. 기타소득에서 요 2천만 원의 40%, 60%가 필요경비니까 800만 원. 3,800만 원. 2번이 답이네요. 자, 여러분. 산업재산권의 양도시 필요경비가 60%인가 한번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기타 소득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에 필요경비가 60%가 인정되는 거 있죠? 거기에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이니까 바로 첫 번째 항목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품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 그 옆에 필요경비를 보면은 총수익금액의 60% 또는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한다 이거예요. 실제 필요경비는 확인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60%를 필요경비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40%만 소득금액이 된다. 그래서 아까 800만 원을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60%는 필요경비니까 40%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타소득에서는 그 필요경비의 그 비율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권, 경품권, 그 밖에 추첨으로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입니다.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의 양도나 사용의 대가로 받는 것도 기타소득입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도 기타소득입니다.
종업원이 근무 기간 중에 지급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 이건 무슨 소득일까요? 근로소득입니다. 예. 근로소득이에요. 만약에 이와 비슷한 문장으로 기타 소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 근무 기간 중이 아니라 퇴직 후. 퇴직 후 받는 거는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 그 직무 발명을 직무상 발명한 자기 업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보상금을 회사에서 그 발명에 대한 소유는 회사 소유로 하면서 그 발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500만 원씩 만약에 지급해 주기로 했다 하면은 퇴사한 사람에게도 지급해 줘야죠. 그럴 때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기타 소득. 그런데 직장에 재직 중에 받게 되면은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과세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발명 보상금은요, 퇴직 후 받으면 기타 소득, 근무 기간 중에 받게 되면은 근로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15개 풀어봤는데요. 10개 이상은 맞췄죠?